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신문이 여러분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빨간 박스로 쳐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의사는 1년 이자율 1%로 4억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서민은 2천만 원도 빌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대출 크게 늘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힘든 사람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신용자 편중, 금융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막상 처지가 힘들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만 빌리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다시 코로나 통금, 악몽의 겨울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로에 섰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내일부터 수도권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높아집니다. 검사 40%를 줄인 토요일에도 330명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지금 300명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식당, 노래방, 매장 영업 못하고 유흥시설 전면 영업 금지입니다. 2단계가 되면 내일부터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출신 초선 조정훈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대충, 그리고 밀실주의의 극치다. 본인이 초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세계은행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국회 예산심사 어떻게 되는가 들여다보니까 한숨만 나온다는 겁니다. 내용 보면요. 사안자 위서 지켜본 부실 심사의 민낯이다. 이런 작은 제목이 있고요. 소위 12명,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심사할 때요. 12명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을 여야 간사가 별 설명도 없이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럼 소위에서는 왜 통과시킨 겁니까? 그럼 이럴 걸.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나 일침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오늘 춥습니다. 아침에 지금 혹시 이제 출근 준비하시거나 이미 밖에 나오신 분은요, 굉장한 추위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서울 오늘 영하 2도, 칼바람에 더 춥다. 중부 산간, 강원 등엔 한파주의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요,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오늘과 같은 수준일 거란 이런 예보도 있습니다. 자,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벼락거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벼락부자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에 반대되는 뜻으로 보입니다. 벼락거지다. 최근에 부동산 상황 믿고 기다렸던 분들이 이런 신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또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한 배 타고 가자. 어제 여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배 타고 가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한 배 무슨 뜻일까? 오늘 한번 분석해 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백신 민족주의입니다. 지금 미국, 독일 등등등 백신 개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막상 이 만들어지게 되는 백신
누구부터 쓸 것인가 이걸 놓고요. 각국이 좋은 말 많이 내놓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요. 우리부터 맡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말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거의 막바지인 대통령 누굴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 행태가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그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동산 기사 접하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요. 그 부동산과 관련해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요.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정부 믿고 집 안 샀더니 졸지에 벼락거지 신세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벼락거지란 말이 좀 등장을 했는데요. 갑자기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나만 가난해진 것 같더라. 이겁니다. 커지는 무주택자 박탈감, 자조 섞인 신조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작은 제목으로 4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착실히 돈을 모아온 직장인들 기다리고 나면 집값이 좀 안정되고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집값 폭등에 월세 난민으로 전락을 했다. 왜냐하면 전셋값마저 뛰었거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 아파트 지금 곳곳에서 광풍입니다. 청약 가점이 웬만큼 높아서 기다리면 나한테 청약 기회가 오겠지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청약 가점 웬만해서는 당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시 집을 못 산다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게 이른바 벼락거지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된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일개미파다. 이분들 전셋집을 구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집값이 안정될 기다리면서 돈을 열심히 모은 겁니다.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요 아래로 갑니다. 집값 변동 위로 갑니다. 집값 변동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집을 무리해서 사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이분들 집을 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 이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타이밍파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청약 가점에 대략 한 50점 정도 좀 웬만큼 가점을 쌓은 상태에서 청약을 기다리면은 뭔가 더 물량이 많이 나오고 기회가 오겠지라고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집값이 내려갈 때 매수하려고 전세살이를 선호하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결국은 청약도 제대로 못 살 판이라는 거죠. 너무나 높은 청약 점수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계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는데 그중에 하나가 매입 임대입니다. 정부가 빈집을 사들여서 깨끗하게 좀 만들어 놓고 임대를 주겠다는 거죠. LH 매입 임대 주택 찾아 호평 쏟아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은평구의 빌라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역세권의 방 3개, 좋은 주거 공간입니다. 이렇게 뭔가 호평을 했다는 거죠. 앞선 기사와 이 기사, 오늘 동시에 많으신 분들이 비슷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가지는 못하고 현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발전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21년, 22년의 이런 수요들을 이런 질 좋은 주택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시장의 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겠다 이런 목표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을 잡겠다는 장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 입을 통해서죠. 그런데 결국에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방안으로 내놓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분들만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24번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전세 대책, 소위 말하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 예. 지원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게 마지막이냐? 그건 아니겠죠. 예. 앵커가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나섰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부터 예. 무리한 힘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아. 집값을 잡겠다 또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처음부터 범위를 정하고 접근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예. 그러고도 안 되면 세금이라는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거 감수해야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시경제 정책과 연결되는 금리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세부에 딱 타겟을 정해놓고 내놓을 수 있는 단기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대책과 예. 거시경제 전체와 연결되는 대책 이렇게 나뉘겠죠. 근데 지금 왜 아까 뭐였죠? 벼락거지 예. 뭐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느냐? 상대적인 박탈감이지 않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나는 묵묵히 저축하고 예. 때를 기다려서 나중에 내 수입이나 소득 수준에 맞는 정도의 대출과 섞어서 또는 돈을 모아서 예.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까 기사에도 슬쩍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무리해서 예. 사는 사람들. 무리해서라는 거는 소득이나 수입에 비해서 훨씬 많은 대출 예. 이런 것들을 얻어서 사는 경우겠죠. 그러나 최근에 집값 오름세가 그렇게 예. 무리해서 산 사람들이 오히려 웃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시세 차익을 많이 이미 거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상대적 박탈감이 예. 그만큼 커져버리는데 이유를 따지자면 정부가 정책을 잘못 폈다, 오히려 부추겼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저금리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만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예. 믿고 따라가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집값을 잡겠다라는 식의 표현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야 24번 그런데도 무안타다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 정부에서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게 부동산 문제입니다. 집값 문제죠. 그런데요, 사실 이 집값, 부동산 정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이 내용을 전달을 하거나 그 내용과 관련돼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놓은 발언들, 최근에 잇따라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 기사가 다음입니다. 부동산 실패 인정 않는 여권, 정책 옹호 나서다가 실언 릴레이 아니냐. 자, 이 기사는 실언이라고 좀 규정을 했어요. 물론 또 여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실언이나 그냥 얘기를 한 거다. 현실을 얘기한 거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동아일보의 평가는 실언 릴레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이 작은 제목이에요. 자, 이 부동산 관련된 민심 뭐 그다지 좋지 않죠.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불난 민심의 부채질 왜 반복될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그동안 있었는지가 설명돼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장하성 모두가 강남에 살 이유 없어. 이 발언 벌써 나온 지 꽤 됐죠. 이 발언도 꽤 많이 회자가 됐고요. 이해찬 천박한 도시 만들면 안 돼. 서울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선미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려야. 이 발언 가장 최근에 나왔고요.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은 성장통이다. 자, 전문가들 가치관과 인식 왜곡 드러난 거 아니냐. 이딴 실언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 입으로 다 해먹을 판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다. 뭐 이런 평가 같습니다. 지금. 옆에도 뭐 발언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요. 뭐
글자로 보는 것보다 어떤 발언인지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비교해봐도 전혀 뭐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아니면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공해줘야 되겠다. 방금도 방 3개 뭐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들도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 부족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훨씬 빠르게 더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려고. 호텔 중에서도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것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 2인 가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아마 보시게 될 건데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는 호텔이 질 좋은 청년 주택으로 1인 가구용 주택으로 변신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변은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좀 조금 지나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이걸 쭉 설명을 해야 돼요. 아파트 설명밖에 없습니다, 한강변에서. 근데 유럽의 그 세네 같은 데 가보면 여기는 노트르담 성당, 여기는 역사 유적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게 그렇게 큰 관광 유람이거든요.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위 있고 그 아까 말한 안전하고 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이게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제 국민들은 오늘 어떻게 해요? 자, 가장 최근 발언도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난 발언들까지 좀 묶어봤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올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집권 세력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강요들은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증명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됐다는 거를 어떻게든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억지가 나오는 것이죠.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집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 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버리면 될 것이지 누구에게 버리라고 할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선미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가했는데 지금 이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을 향한 심기 경호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 누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집값을 잡겠다고 해놓고 못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변명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 자꾸 무리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파트에 대한 환상까지 나오는 것이고 예. 그러니 진선미 장관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교가 돼서 뭐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라는 뭐 루이 16세의 뭐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유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국민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이 듣질 않습니다. 이 정부가요. 캠페인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거기에 맞게 실효성이 있는 효과를 내야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말로 국민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는 정책을 내고 이제는 25번째 정책 낼 것 같으면 이번에는 제발 안타를 치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김재호 교수님. 지금 뭐 영상으로도 봤고요. 그다음에 신문 기사, 글자로도 좀 읽어봤는데 그 맥락, 그 발언들의 맥락을 보면 또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들어갔던 어떤 표현들이라든가 그 전체적인 부동산 민심 자체가 워낙 악화된 상황에서 저런 말들이 나오니까 또 반응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정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예. 말에 실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실수가 소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더 넓은 곳, 더 좋은 집, 그다음에 교통, 환경, 교육 여건 좋은 집 이런 데 살고 싶어 해요. 이건 욕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근데 그 희망을 욕망으로 얘기해 버리게 되면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걸 바라는 건데 근데 현실은 다 아시겠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가 24평 기준으로 해서 4억 정도가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 1년 사이에 전세 가격이 1억, 2억씩 올라갔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소위 여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어떤 마음속에 발을 디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리고 정부 정책이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11만 4천 가구 정도의 소위 임대형 전세가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127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상황입니다. 좀 그렇다면 지금 정부 여당은 하나하나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갈 것이니 거기에 맞게 잘 살펴보시고 대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보다는 대통령법처럼 예를 들면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 정서가 안 맞을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이 단기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은 그것을 입지를 정하고 짓고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는 발언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의 바탕 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설명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지 않고 조급한 발언을 하게 되면 계속 부동산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는 이유가 정책 옹호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절대 실패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 아파트에 대한 환상 뭐 이런 발언 아니면 임대주택 못지않게 임대주택이 좋다라는 발언 뭐 이렇게 발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뭐 맞는 대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민심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여당 내에서 한 모임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여한 국회의원 숫자가 50명이 넘습니다. 상당한 규모죠. 이 정도면요, 여당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넘어갑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굉장히 큽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친문 56명,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권 킹메이커 되는 건가? 메머드급 싱크탱크입니다. 싱크탱크를 표방했어요. 이름이 민주주의 4.0입니다. 이 모임의 이름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그리고 4.0이다. 이 4의 의미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출범했는데 보면은요. 일단 면면을 좀 보겠습니다. 기존 친문 부엉이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등이 이번 싱크탱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노무현 재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근거지였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에 사무실을 뒀다. 이른바 광흥창 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그런 준비 그리고 대통령 캠페인 이런 거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를 짰던 곳인데 그곳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엉이 광흥창팀 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사장은 도종환 의원 항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뭐 걱정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혹시 이 싱크탱크 출범이 대선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제3주자를 물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어제 이 모임 출범식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늦추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11월에 부랴부랴 했고요.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항해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에 폭설이 쏟아지고 폭우의 시간, 폭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간다는 것, 함께 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모임, 관계자들 설명은요. 그냥 연구 모임으로 좀 봐달라. 무슨 정치적 의미 너무 해석하지 마라.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논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그리고 정치권 시각은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돌린 친문 싱크탱크 제3 후보를 찾는가. 여기서 제3 후보. 그럼 1후보, 2후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선 양강 후보, 이낙연, 이재명. 그 두 인물 이에 제3 후보를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입니다. 의원이 50명이 넘는 민주주의 4.0 출범했다. 정책에 집중하겠다. 대선과 연결시키는 건 무리다. 이렇게 설명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만 친문 안에선 김경수 경남지사 대안 등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요. 아니 이런 거 출범을 했는데 나는 가입 연락도 못 받았다. 뭐지요? 이렇게 떨떠름한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왜 누구는 연락하고 누구는 연락을 안 했는가 이런 얘기예요. 옆에 보겠습니다. 범문재인계로 분류돼 온 한 재선 의원은 가입 의사를 묻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 드러내놓고 비판은 않지만 다들 떨떠름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참여를 하는데 그럼 참여하진 3분의 2는 왠지 우리는 소외된 건가?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기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주제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변호사. 네. 그냥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좀 봐달라. 대선과 연결시 말아달라 했는데 정말 단지 그냥 연구 모임으로 보이십니까? 단지 연구만 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일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친문만을 위한 그 모임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전체를 위한 모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조직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맞을까요? 아니면 진짜 여기 설명대로 그렇게 좀 봐주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친문들의 입장에선 그리고 예. 국민들 중에서 이제 친문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말고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친문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명백하게 친문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 친문 모임에서 찍어준 그 정통성을 부여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임을 보면요. 사실 몇 해 전에 이른바 부엉이 모임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친문의 핵심들이 참여해서 뭔가 하려는 모임 아니냐. 그랬다가 너무 논란이 되니까 사실상 이렇게 흐지부지 약간 해체 단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부엉이 모임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이번에 민주주의 4.0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연이겠죠. 광흥창 팀이 활동했던 마포 광흥창의 사무실을 마련했다. 글쎄요. 이게 우연일 텐데 아무튼 언론 입장에서는 뭔가 갖다 붙이기 참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과 함께 지금 정치권 시각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조대진 변호사께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양강으로 꼽히는 후보에 대해서 친문 쪽에서 친문 의원들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그 의원 같은 경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훌륭한 민주당의 자산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정을 온전히 다 주기에는 좀가 뭔가 모자란 부분. 식구인데 같은 식구지만 식구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부분이 친문한테는 좀 있습니다. 그 무슨 식구입니까? 그게 식구인데 식구 같지 않은 그런 식구는 무슨 그렇기 식구입니까? 때문에 약간 우리 식구로 들어와 있는 용병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예. 그렇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친문을 대표할 수 있는 주자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더 드는 이유가 뭐냐면 느닷없이 출몰한 윤석열 총장의 정체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압도적으로 앞설 수 있는 힘을 친문 계열이 몰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후보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모임에 참석한 분들은 제발 좀 대선과 연결져서 뭐 제3후보 이런 거하고 연결져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는 만약에 지금 이제 모임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 연구하고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일부 모임 참석자들이 그리고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분이 만약에 제3후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대선과 연결해서 크게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선풍기를 세게 틀려고 저분들이 모였지 않나.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저 남의 자식 데려와서 우리 전답 다 물려주면 되나.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최영철 편집위원은 비유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 말들이 결국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훌륭한 분이지만 결국에는 정치 철학이 과연 친문 계열의 의원들하고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문 부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저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만 갖고 다음 대선에 가도 충분히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손잡고 다음 차기 권력을 만들기보다는 적통들이 차기 권력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갖고 있는 철학을 이어가 보자는 그러한 이념의 발로인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여기 보면 어제 이제 참석자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연구, 정책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뭘 제시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너무 인물 중심으로 끌고 왔다.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인물이 아닌 뭔가 정책과 정당 중심의 어떤 선거, 대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지향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뭐 당 연구원이 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근데 이름 자체가 민주주의 4.0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건 선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에 모여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황 의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민주주의 4.0의 핵심적인 테마들은 옛날 제3의 길처럼 좌우를 넘나드는 새로운 방법들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는 정권 재창출 또 하나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어떤 구상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5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제가 볼 때는 폭우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언론에서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야라고 하는 것들 저는 갈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보궐선거 대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기가 있을 때마다 소위 민주주의 4.0에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사실 당 안에도 싱크탱크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4.0이 적어도 미래적인 국가 브랜드나 구상, 계획, 비전들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소위 50명 이상의 친문 세력들이 차기 선거에서의 킹메이커 하나의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의심을 계속 받을 거라는 측면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계속 얘기했던 자기들의 발언만큼 그 방식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탁인데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담쟁이나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진짜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그 길을 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에 계속 중심을 잡지 않게 되면 논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 길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사실 민주주의 4.0 연구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사정경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제 이제 출범식에서 한 말이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 배를 타자라고 해서 한 배. 네. 무슨 뜻일까요? 한 배를 타자라는 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코로나19 시대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미래의 과제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그랬을 때 정당이 거기에 맞는 비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5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따로 별도로 모였으니까 50여 명이 이 폭우 속에서 한 배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가보자라고 또 의심받을 수 있다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자의 길을 걷자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후자의 길일 수 있다고 지금 계속 해석하고 있거든요. 전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의 길을 진짜 잘 보여줘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주변으로부터 많은 의심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우가 계속 밀려올 수도 있다. 자, 본인들은 순수한 연구 모임, 정책 개발, 정책 논의 이런 거 하는 곳입니다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 혹시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아마 끊임없이 받을 거라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신당도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세연 전 의원입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와 같이 뭔가 대담을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 거기서 한 말이에요. 야당의 몰락, 지금이 끝이 아니다. 그럼 이 뜻은 지금 바닥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뭐 더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그 밑으로?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몰락이. 안철수, 김세연 유튜브 토크 어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야당은 비호감, 꼰대, 적폐 이미지 못 벗으면 못 이긴다. 이렇게 했고요. 2030 아이디어 전폭 수용, 페미니즘까지 포용해야 그래야 뭔가 돌파구가 찾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얘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령 생태주의나 페미니즘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존의 보수정당 주류에서는 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금이 몰락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감 대 비호감 그리고 신사 대 꼰대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가 되고 또 뭐 민주 대 적폐 이 구도가 유지되는 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 윤경호 의원님. 김세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불출마 이런 얘기를 선언을 하면서 당시 당에 대해서 굉장한 쓴소리를 하면서 뭐 불출마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아직 몰락의 끝이 않았다. 더 몰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에? 120%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세연 의원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지난 4.15 총선 훨씬 전에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이 이렇게 하다가는 몰락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죠. 그러나 지금 하나도 변하고 있지 않다. 120% 동의합니다. 왜냐? 지금 국민의힘으로 얘기되는 제1야당은 103석이라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권 정당으로서 신뢰를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그건 이번에 국정감사 이후에 나타난 윤석열 흔히 말하는 뭐 신드롬,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뛰쳐나간 금태섭 의원을 둘러싼 뭐 서울시장 후보 영입 이 두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도대체 제1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라는 말 한마디에 거의 지금 바닥으로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김세연 의원이 한 얘기 중에요. 지금 보수 정당이 아까 생태주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환경
진보적인 그렇겠죠. 입장에 서는 예. 사람들이 얘기하는 환경 운동일 거예요.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정강이나 정책 여기까지는 아직 갈 엄두도 안 나고요. 당이 이 다음에 수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구심점 인물 예. 이것조차도 내부에서 키우지 못했다. 바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좀 밑바닥까지 와 있는 예. 부끄러운 모습이죠.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 우리 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지난번 총선 때 태극기 부대에 어정쩡하게 손을 벌렸다가 몰락한 황교안 전 대표 때 이미 예. 시도를 해봤지 않습니까? 어정쩡하게 문재인 정부에 반대만 하면 다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건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를 꼽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인물도 있어야 되고 그 인물이 있으려면 어려운 시절 뭐 이런 걸 다 감내하고 진득함 예. 그래야 진정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당내에 사람이 좀 커져야 되고 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고도 없으면 밖에서 데려올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밖에서 조금 뜨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우리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예. 그저 왜 우리가 끌어들이지 못할까라는 안달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유권자나 국민층은 저들이 한 울타리에 있긴 있나 보다라고 예. 착각을 하는 건데 그건 사상 두각에 불과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야권의 몰락은 지금 끝이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정확한 얘기다.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요. 예. 2022년 대선에서 지금의 야권이 집권을 해도 그 정부처럼 불행한 정부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정부가 만약에 지금의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쪽이 집권을 해도요. 반대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쪽이 180석,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예. 뭐 정책, 법안 그런 식의 이 엇박자 정부는 출범부터 이건 뻔하거든요. 예. 국민들의 생각에는 그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을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이런 게 바로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야 몰락은 지금 끝이 아니다라는 말에 함축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요. 지난해 11월입니다. 김세연 전 의원이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당의 쓴소리를 좀 내놨거든요. 그때도 꽤 많이 회자가 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오늘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지난해는 민폐다, 좀비다. 그리고요, 어제 공개된 영상에서는 아직 몰락의 끝이 아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철 편집위원, 이 분석에, 이 진단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한 국민의힘이 지하 3층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하 3층입니까? 예, 3층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지하 한 5층, 6층, 지하 10층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렇죠. 뭐 가덕도 신공항을 그 정부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예. 앞에서 지리멸렬하는 그런 모습. 예. 그리고 뭐 윤경호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윤석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 모든 것은 누구 책임이냐?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이죠. 리더십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예. 당이 자꾸만 지하로 내려갈 일이 없는 것이죠. 리더는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당의 색깔을 바꾸고 그 당이 상대와
정말 치열하게 전투를 벌일 때 모든 구성원들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리더죠. 그런데 국민의힘 103명의 의원들이 지금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적진 앞에서 지금 지리멸렬해서 중구난방으로 서로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정치는 일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지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감독인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계속 괜찮다 말을 하고 있죠. 그 와중에 자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꾸 머리를 크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머리는 자꾸만 작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의 구성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이 흔들리는 거죠. 리더십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안철수 대표의 얘기나 김세현 의원의 얘기처럼 당이 어쩌면 해체돼서 해처모여해서 야권에 정말 제대로 된 빅텐트를 구성할 때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세력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이대로 가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신당도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맥락과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덕도 프레임에 갇힌 야당 뾰족수 찾기 골머리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여당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안을 놓고 대구 경북 DK, 부산 경남 PK로 양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DK에서는 반대, PK에서는 적극 찬성. 이런 거죠 지금. 여전히 사실상 입장 없음 입장. 입장 없음이 입장입니다. 여당, 야당 지도부 가만히 보니까 학생회보다도 못해. 이러면 또 학생회 기분 나쁩니다. 학생회 잘 굴러가는 데 많아요. 여기다 학생회라고 비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어떻게 비아냥 섞인 비판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이대로라면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사안이요. 국민의힘에서 당 공식 입장 못 정하고 그냥 그대로 각자 주장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그럴 상황들이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자기 입장들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결정을 해서 김해 신공항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이제 TK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가덕도를 반대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가덕도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반도 냈어요. 네, 그렇다면 저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저는 예를 들면 TK와 PK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도 뭐 원전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시민 배심원단 같은 제도를 통해서 지역사회나 국민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좀 대안적 절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그런 대안적 절차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은 어떤 입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입장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TK나 PK 지역에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 일만 아닌 거죠. 다 아시겠지만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4개의 전국 선거를 패배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혁신다운 혁신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 이런 것이 누적됐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또 가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자기 지역에서의 자기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이 결정해야 될 어떤 절차와 방법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이 계속 가면 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도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다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적어도 야당이 부산 지역에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저 당에 있는 후보가 부산 시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제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혁신할 생각도 없는 거고 저희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욱 굳건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가덕도 프레임은 사실 여당에서 여권에서 강력히 주장하면서 등장을 한 건데 국민의힘이 이 프레임에 딱 맞았을 때 너무나 당이 취약한 상태니까 이렇게 내용과 흔들리는 모습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언론들에서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런 일이 다 있군요. 기사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창원의 한 골프장에 소떼가 난입을 했다. 골프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소떼가 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용객들이 비명 지르며 대피했다.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냥 떼를 지어서 우르르 몰려다녔다고 합니다. 지난 20일입니다. 20일 오후 한 6시 조금 안 된 5시 55분이니까 약간 좀 요즘은 껌껌하죠. 그 시점에 골프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갑자기 소떼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뭐 이거는 사진도 있고 기사도 있지만 뭐니 해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 골프장에 이게 지금 소가 이거 들어와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거 지금 멧돼지는 봤어도 이 소 이거는 또 처음입니다 이거 지금. 뭐고 이거 또 옵니다. 저기 또 옵니다. 또 와. 자주 들어오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이번 1월 달에도 있고요. 작년에도 계속 있은 걸로 보이는데요. 자, 조대인 변호사. 네. 지금 보시면요. 설명이 좀 나왔잖아요.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소떼들이 골프장에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소들은 아마도 방목을 하는 소가 아닐까. 그러니까 인근에서 방목한 소가 이렇게 골프장을 온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큰 무슨 위험은 없었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말았는데 골프장이나 이용객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 아닙니까? 이거 이 소 주인의 책임, 이거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뭐 소가 풀 있는 데 가서 풀 뜯는 데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기는 이제 골프장은 사유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자기가 기르는 동물들이 임의로 침범하면 되지 않습니다. 침범하면 되지 않고 또 가면 또 소들이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또 파헤쳐놔요. 파헤쳐 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해들이 발생되면 그 소주인이 소 마음을 통제는 못하더라도 그 손해는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뭐 이 기사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어요. 아마 여러 차례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말고 막 그랬던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영상으로 찍히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굉장히 그 골프 하시던 분이 놀랐겠구나. 뭐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로나19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꾸만 확진자가 300명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줄어들어서 100명 밑으로 내려가야 조금 안심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수도권의 경우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 이겁니다. 유흥시설 영업 금지고요.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헬스장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입니다. 우리가 좀 심각했을 때 과거에 한번 경험해봤어요. 9시까지만 식당에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 중, 등 고교 3분의 1로 학생 수 제한하고요.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 공공부문 일부 재택근무 돌입한다. 뭐 이런 점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제 방역당국에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내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활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다수 전문가와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 두기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그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정은경 촌장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당시 100명대 이 정도 심상치 않을 때 300명, 400명 요거 한 2주 지나면 온다 했는데 훨씬 빨리 왔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어정쩡한 정부, 수도권 록다운, 봉쇄입니다. 봉쇄 위기 불렀다. 이렇게 가다가 내달 초 하루 확진 600명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와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역이 최우선인 시점마다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쿠폰 뭐 이런 건 좀 많이 나와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혹시 더 상황을 악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소비 쿠폰도 이제야 중단 검토다. 내일부터 등교인은 제한이다. 상일 드는 입장에서는 또 연말 대목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송년회 대목 다 놓쳤다. 술집 주인들 망연자실. 이번 지금까지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 연말에는 좀 회복되려나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이게 그냥 경제죠. 이쪽이 또 경제에 곰을 던지는 겁니다. 호프집 사장님 매출 이미 반토막. 불안감에 잠도 안 온다. 가게 내놔도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한숨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정의용 질병관리청장이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방역당국, 그런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이나 방역 전문가들이 너무 정부의, 경제를 중시하는 정부의 목소리를 좀 덜 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방역이냐 경제냐 둘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 국민 시민들도 코로나 블루 피로증이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낮에는 잘 지키다가 밤 되면 뭐 클럽이나 또는 특정 지역 술집 이런 데 가면 마스크도 안 쓰고 약간 느슨해지고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균형을 잡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는 저는 그 숫자에 상당히 눈길이 가던데요. 검사를 몇 명이 받았는데 그중에 300명이 나왔냐 이거거든요. 확진율이죠. 그렇습니다. 확진율. 주 중에는 검사자가 통상 한 2만 명에서 2만 2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3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나왔는데 지난 토요일 주말은 검사자가 11,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300명이 나왔으니까 더 걱정스러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 지금 400명, 500명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데 제가 보기엔 자, 방역에 더 방점을 두면 경제가 위축되고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얘기에 정부는 귀를 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경제를 풀어주면 방역이 이렇게 뚫리지 않습니까? 결과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 있지만 익숙해져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결국 자기 책임 하에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 코로나라는 게 어느 정도의 파장을 가져올지 경제에서나 방역에서나 또 기타 다른 그다음에 얼마나 갈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 뭐 하반기 돼야 뭐 백신이 다 보급된다. 이것도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결론은 2단계로 다시 가는 거 우리 경험 지난번에 해봤거든요. 2단계로 갔더니 경제 정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걸 짧게 가도록 만들려면 각자가 기본 수칙을 지키고 각자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그러니까 식당, 카페 뭐 이런 거 운영하신 사장님들 이해는 하지만 방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죽겠다. 이런 말씀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지금 뭐 일부에서는 정부가 모호한 정책을 뭐 내놔서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호한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비판들을 하는데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앞선 기사는 그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중에 옆에 가보면 뭐 법원 근처에 가게 하시는 분들도 거의 뭐 초토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게를 내놔도 가게가 안 나갈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조절을 해야겠지만 아까 윤경호 의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자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제가 뭐 저도 확인은 해봤습니다.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애들하고 어디를 가볼까 하고 한번 알아봤더니 정말로 모두가 다 만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이 아직은 경각심을 못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좀 이번 연말에는 좀 조용히 지내는 그런 그 국민 의식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집에 계신 방콕 하시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이런 캠페인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럽 국가에 비하면 우리 상황은 뭐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거기는 너무나 심각하지만 우리도 심상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신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시민 가장 먼저 접종해야 된다. 다 우리 거다 그 소리입니다. 다 우리 거다. 백신 민족주의가 판친 G20. G20 뭔가 협조하고 뭐 각기 공생을 도모하고 뭐 이러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만 나왔군요. 물론 몇몇 국가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다 공유하고 공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만 막상 백신을 가장 많이 만들 것으로 보이는 미국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푸틴, 시진핑, 존슨 뭐 이 각국의 정상들 자국 백신 상황 설명하며 부채질만 했다. 사우디는 이번에 주최국이었거든요. 공평분배 강조했습니다만 왠지 공허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김영욱 교수님. 네. 결국 이렇게 가는 겁니까? 백신 민족주의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목숨은 다 소중한 거니까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자기 스스로의 리더십 같은 경우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 백신은 앞으로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빨리 우선을 차지하려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세계적인 리더십들을 발휘하려고 하는 많은 욕구들이 결합되면서 아마 자국 중심의 백신 보급이라고 하는 원칙들을 모든 국가들이 제가 추진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소위 균등 배분을 위해서 186개국이 모여있는 단체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운영자금을 대지 않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백신 민족주의가 더 파헤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G20 국가들이 그만큼의 기금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세계화 시대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세계 시민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적 연대 가치를 중시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지금 G20이 모여서 좀 적어도 자국 백신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연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좀 모든 시민들이 하나다라는 가치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화상회의하는 와중에 트윗 날리고 있고 골프치러 가고 말 하고 갔어요. 이런 말 골프치러 가고 이런 것을 보여준 저희 과거에 미국은 민주주의 그다음에 세계적인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나라였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제 바람이 성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그런 좀 세계적인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는 리더십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앞선 기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민 먼저 접종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기사가 있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 그 도중에 어떤 모습인지 설명한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트럼프 G20 정상회의 중에 갑자기 대선 불목 트윗을 날리고 그러니까 다른 국가 정상들이 연설하고 설명하는데 딴짓을 한 거예요. 딴짓을. 그리고 트윗 날린 뒤 바로 골프장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다른 장관 보고 그 자리 대신한지라고 하고 떠난 겁니다. 뭐지요? 이거는? 이런 모습은 도대체 뭡니까? 내용 보겠습니다. 사우디 국왕 개회 연설 중에 트윗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미국 국내 상황, 대선 관련해서. 정상들에겐 오래 함께 일하길 고대합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남겼어요. 그리고 장관을 대리 참석시키고 회의 도중에 골프장으로. 그리고 뭐 주변에는 대선 재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또 비췄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회의 중간에 나와서 장관 보고 앉으라고 지금 저기 갔습니다. 저희 골프장에. 최영철 표지위원.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좌충우돌 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불안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G20 정상회의를 하다가도 내가 하기 싫네 이래서 바로 골프장으로 가는 것은 자기 마음이 그만큼 불안하고 이제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아니 아무리 말년 대통령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과거에 다른 나라 정상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없었고 사실 뭐 선진국에서 저런 지도자는 없었죠. 하지만 트럼프의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한 번은 실수를 하지만
두 번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도 트럼프가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제대로 된 이성적인 국가로 다시 복귀하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트럼프가 저러다가 결국에는 공화당 내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임기를 마치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갈 것이다. 그리고 차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차기에는 4년간 잊혀진 존재가 다시 복귀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자리 잡을 까닭은 없다. 트럼프는 이제 1월 달이 되면 조용히 물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장면들이에요. 이런 모습은요. 회의 중에 트윗 날리고 골프장으로 바로 그냥 가버리고 하는 모습. 자, 반면에요. 다음 한 정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비교가 됩니다, 좀. 취임 15주년이 됐습니다. 총리 취임. 지지율이 74%. 엄청나군요.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분석했습니다. 3월 지지율 53%에서 갈수록 오르고 있답니다. 코로나 시대 이공계 총리로 논리적이고 신뢰가 가는 말과 방역이었습니다. 경제도 비교적 괜찮고 EU 단합, 공유, 공생 이런 걸 이끄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기를 여전히 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